네, 2023년도 겨울방학 단기 집중교육 리액트 네이티브 앱 개발 1일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강의자료는 여러분한테 제공이 돼서 나가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먼저 요 단기 집중 교육에 앞서서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 개공 교수로 있는 송종규라고 합니다. 네, 뭐 저를 이제 뭐 수업이나 여타 뭐에서 보셨겠지만, 요런 방학 때 이렇게 일주일 정도를 원래 진행을 하는데 원래 요 단기 집중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그 학기 말 그러니까 학기 끝나고 그 다음 주 계절 학기랑 겹칠 때 우리가 많이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어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학기 끝나고 학생 여러분들이 좀 피곤하지. 사실 학기가 끝나면 피곤하기도 하고 계절 학기랑 겹치면 이걸 못 하고도 하니까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학기 시작할 때 혹시나 좀 일찍 오는 학생들이 있으면 그때 우리가 좀 교육을 하자라고 해서 요번에 이제 좀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단기 집중 교육 크게 세 가지가 지금 진행이 됐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지난주에 했던 웹서비스 개발, 웹서비스 기획 관련해 가지고 이제 최준성 교수 했었고, 원래 이제 포인터를 가지고 또 하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수강생 수가 적어서 진행을 안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게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 앱 개발이라고 하는 어 부분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 단기 집중 교육이 일주일에 3시간씩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씩 진행해서 5일을 하면 총 15시간이 진행이 되는데, 에, 그 15시간,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3월 1일이 빨간 날이잖아요. 그래서 빨간 날에 진행하는 건 이게 취지에도 안 맞아요. 사실 비교과니까 여러분들이 안 올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3월 1일 안 하고요. 그 3월 1일 분을 사실 월화수에 이렇게 땡겨서 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계획서, 여러분들 그 시간표 계획서 보셨나요? 요게 그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여기 4시간으로 돼 있죠? 9시부터 12시 50분이니까 4시간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제가 이제 그 커리큘럼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우리 비교과 수업은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따라오느냐, 못 따라오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융통성으로 융통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학기 수업이야. 강의 계획서 박혀 있는 대로 안 하면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못 하시는,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끌고가기가 어려운데, 이 수업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 수업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빨리 하시는 분들은 빨리 그냥 끝내고 그냥 다른 일 하시면 되고, 못 하시는 분들은 제가 도와드리면서 뭐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강의 일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꼭 이렇게 다 나가지 않을 수도 있다. 네, 다 나가지 않을 수도 있다. 실제로 요 항목을 지난 여름방학 때도 했습니다. 여름방학 때 했을 때 다 못 나갔어요. 내비게이션까지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는 요 정도까지 하고 있는데, 준비는 요 정도까지 했는데, 여러분들이 하고 제가 수업하는 그 양에 따라서 요게 다 못 나갈 수도 있다. 또는 솔직히 말하면 이거 다 나갈 수도 있는데, 이거 다 나가면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수업, 우리 비교과 수업에서는 여러분들이 뭘 많이 할 거냐면 프로그래밍을 기본적으로 많이 할 겁니다. 소스 코드를 여러분한테 다 제공해드리고 여러분들 다 입력해보는 거예요. 지금 이번 파워포인트만 해도 슬라이드가 73장입니다. 73장치의 코드가 파트 2, 파트 3, 파트 4에 있는 건데 그걸 다 따라하기가 여러분들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설명도 어때요, 제가? 그걸 다 해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계획 일정은 이렇게 정해야 되는데, 이걸로 정한다고 해서 이거대로 다 나가지 않는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일단 요게 뭐 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모바일 프로그래밍 하면 모바일에서 만드는 앱 개발. 혹시 지난 학기에 모바일 프로그래밍 들으신 분들 계시죠? 저하고 안 들으셨나? 네. 아마 이제 곧 3학년 되시는 분들은 다음 학기에 아마 들으실 예정이실 테고. 뭐 어쨌든 그런데 그 모바일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이 스마트폰들이 어때요? 크게 요즘엔 두 가지로 거의 정해져 있어. 어때요? 안드로이드하고 iOS하고, 그죠? 예. 근데 우리가 보통 학기 정규 시간에 배우는 저 모바일 프로그래밍에서 배우는 건 안드로이드만 배웁니다. 왜일까요? 왜 안드로이드만 배울까? 뒤에 가서 이제 제가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세팅을 할 때, 환경 설정을 할 때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안드로이드 개발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노트북을 갖고 있어도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윈도우 노트북을 갖고 있다고 해도 안드로이드 개발할 수 있고 맥북을 갖고 있다고 해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iOS는 기본적으로 맥북이 없으면 개발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학교가 아무리 우리가 학교에서 이제 돈을 받고 수업을 하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iOS 프로그래밍 수업을 열었어요. 근데 너네 맥북 안 가져오면 못해. 그건 좀 이상하잖아. 그죠? 정규학기 수업에서 좀 많이 이상하잖아, 그게. 예. 근데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추후에도 이 iOS 수업을 열긴 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길을 꿈꿀지 모르겠는데 졸업하고 나서 오늘 뭐 하필 또 졸업식이죠. 예. 뭐 졸업하고 나서 어떤 길을 꿈꿀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앱 개발자의 길을 꿈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드로이드 개발자에 비해서 iOS 개발자가 돈을 많이 받습니다. 예. 그거는 어쩔 수 없는 팩트예요. 예. 왜 그러냐면 iOS 쪽 개발하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맥북 사는 거 어때요? 투자를 하는 거 아니에요. 돈을 투자를 하는 거죠. 맥북 사는 거에 대해서. 투자를 한 거에 대해서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그리고 iOS가 조금 더 어렵긴 해. 네.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안드로이드는 여러분들이 들어서 아실지 모르겠는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예요. 네. 오픈소스인데 iOS는 오픈소스가 아니죠. 그럼 열려있는 그러니까 뭔가 소스 코드가 열려있다는 건 어때요? 아무나 다 들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사람 수가 어떻겠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대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iOS는 어때요? 그런 게 아니야. 배운 사람들만 할 수 있어, 사실. 예. 그러다 보니 얘가 값어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꿈꾸는 우리 학교의 개발자로, 앱 개발자로 나가시는 분들은 안드로이드나 iOS를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꿈꾸고는 있는데 그거는 뭐 제 맘대로 되는 건 아니고. 예.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모바일 프로그램이 1년에 한 학기만 하고 있지만 뭐 그거는 이제 추후에 어떻게 변경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셔야 될 건 안드로이드 개발하고 iOS 개발이 그렇게 좀 격차가 있다. 이 정도를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결국은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안드로이드 따로 iOS 따로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예. 문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수업을 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둘 다 할 수 있겠지, 그죠? 예. 사실은 지금 아마 제가 개발자 경력으로 이제 한 9년, 10년 돼 가거든요. 개발자 경력만 한 9년, 10년 돼 가는데 요 9년, 10년 차 개발자가 거의 현실 개발자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뉴스 같은 거 보셨으면 아실지 모르겠는데 개발자 없다 죽는 소리들 하잖아요. 그 개발자가 없는 것 중에 신입 개발자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 신입 개발자를 끌고 갈 리드 개발자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정도 되면 어디 나가면 저는 뭐 어디 명함 넣으면 뭐 그래? 뭐 하는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들은 어쨌든 처음에 여기 들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배울 때 안드로이드 따로 iOS 따로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뭐 한대요? 리액트 네이티브라는 애가 둘 다 한꺼번에 할 수 있어요. 둘 다 한꺼번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리액트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뭐냐면 페이스북에서 만든 겁니다. 현 메타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거고요. 원래는 이 리액트로 뭘 하는 거냐면 웹페이지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또 브라우저 들어가고 이렇게 인터넷 보는 거 있잖아요. 그 페이스북 화면도 어쨌든 리액트로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하다 보니까 이 리액트를 좀 더 그러니까 웹페이지에도 나오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도 다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면서 볼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 네이티브라는 이름을 붙여서 리액트 네이티브라는 거 새로 출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하이브리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하이브리드가 안드로이드하고 iOS 둘 다 되는 거라며. 그럼 얘네 각각은 뭐라 그러냐면 네이티브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어 뜻을 잘 이해하면 돼요. 네이티브라는 게 뭐야? 네이티브. 뭐 원어민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원래의 프로그래밍, iOS 원래의 프로그래밍 뭐 이런 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얘네 둘을 섞어서 하나의 코드만 적어도 둘 다 되게 만드는 게 이 하이브리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리액트 네이티브를 활용해서 하이브리드 모바일 프로그램에 대한 기초를 익히고 앱 개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수업을 듣고 나시면 되게 대단한 걸 하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 뭔가 앱으로 뭔가를 만들고 싶어 할 때 도구 한 가지를 여러분한테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앱을 만들 때는 내가 안드로이드 네이티브로 만들지, iOS 네이티브로 만들지. 그다음에 저번에 지난 학기에 제가 우리 왜 학생회에서 소프트웨어학부 학생회에서 그 해커톤 한 게 있거든요. 그거 진행했을 때 보면 그때 한 4팀 나왔는데 4팀이 다 플러터로 했어요. 플러터 여러분 뭔지 아세요?
플러터? 그러니까 들어는 봤어요? 플러터? 그러니까 그게 이게 리액트 네이티브랑 똑같은 거야. 근데 리액트 네이티브는 어디서 만든 거? 페이스북 메타에서 만든 거. 플러터는 어디서 만든 거? 구글에서 만든 거. 예. 요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어때요? 제조사가 다르니까 문법이 달라요. 플러터는 이제 다트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을 하고요. 리액트 네이티브는 HTML, 자바스크립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바스크립트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제가 그 공지에도 이제 적어놨을 텐데 알고 있어야 되지만 알고 있는 게 이해가 좋지만 제가 설명을 다 드릴 거예요. 네. 설명 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모바일 프로그램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 속에 꽤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네. 곳곳에 꽤 숨어.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 리액트 네이티브를 활용한 곳이 페이스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뭐 구글 앱들은 대부분 플러터 같은 걸로 이제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볼 건데 원래 우리가 네이티브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이 언어들을 이렇게 배워야 돼요. 스위프트라고 하는 언어, 그 다음에 오브젝티브 C라고 하는 언어. 이게 iOS 프로그래밍에서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오브젝티브 C라는 게 그 애플에서 만든 가짜 객체지향 언어. 네. 가짜라고 하기 좀 그런데 굉장히 어렵고 낡은 언어입니다. 그래서 얘를 조금 더 쉽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스위프트라고 애플에서 만든 거고요. 그다음에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자바와 코틀린. 자바는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자바야. 여러분들 1학년 2학기 때 배웠던 그 자바입니다. 자바인데 이 코틀린이라는 게 왜 탄생을 했냐면 옛날이라고 해봐야 3, 4년 전인데 그 애플하고 아니 애플이지 오라클 지금 오라클 회사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오라클 회사하고 구글하고 한번 소송이 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이 오라클이라고 하는 회사가 그 자바를 만든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글은 자바를 통해서 안드로이드를 만들어서 대성공을 했죠. 이 안드로이드 폰들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네. 다른 사람도 쓰고 있지. 특히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는 대부분 안드로이드 폰 쓰겠죠. 네.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폰이 성공을 했는데 얘네 입장에서는 어때? 야, 니네 우리 거 가지고 돈 너무 많이 번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원리적으로. 그래서 오라클이 자바한테 아니 구글한테 소송을 겁니다. 야, 니네 자바 쓰지 마. 자바 쓸 거면 우리한테 돈 내고 써. 이렇게 소송을 걸어요. 그래서 구글이 그때 소송을 대비하고 소송에 대해서 이게 꽤 큰 소송이에요. 몇 년 걸렸는데 그동안에 야 우리가 안 되겠다. 독자적인 우리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만든 게 코틀린. 근데 그 소송의 결과는 누가 이겼냐면 구글이 이겼어요. 구글이 이겼습니다. 그럼 뭐예요? 구글은 자바를 그냥 써도 돼요. 네. 그래서 지금 그냥 자바를 쓸 수 있는 거야. 자바하고 코틀린을 쓰는데 그래서 양쪽을 쓰는데 스타트업들 최근 회사에 스타트업 개발하는 회사들 있죠. 그 스타트업 개발하는 회사들은 코틀린을 이제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걸로 이제 그 채용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이제 그 대기업 개발자는 지금 안 뽑은 지 한 2, 3년 됐거든요. 예, 이러다 보니까 좀 시장이 좀 경직돼 있어요. 이 개발자 시장이 좀 경직돼 있는데 근데 어쨌든 뽑을 때 코틀린 개발자를 꽤 뽑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이제 요 두 가지 프로그래밍 언어, 이렇게 두 가지 프로그래밍 언어를 우리가 네이티브 모바일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해요. 그래서 요걸로 개발을 하지 않더라도 요거에 대해서 내가 뭔지 잘 모르더라도 어쨌든 그 크로스 플랫폼 여기 크로스 플랫폼 크로스 플랫폼은 서로 크로스 말 그대로 안드로이드는 안드로이드, iOS 둘 다 할 수 있고 네. 그래서 그런 걸 개발할 수 있다. 그래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것들이 리액트 네이티브를 통해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서비스, 여러분들이 뭔가 만들고 싶으면 그 서비스를 리액트 네이티브를 통해서 만들어 볼 수 있다. 요게 이제 그 우리 교육의 개요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 2, 3, 4, 1차 이렇게 되고요. 요 실습 시간 이제 2시부터 다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9시부터 원래 1시까지 하는 건데 뭐 우리가 비교과 수업인데 뭐 그렇게 막 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을 정할 때 어떻게 했냐면 9시부터 한 10시 10분 정도까지 1시간 10분 정도 수업을 첫 번째 하고요. 20분 정도 쉬고 20분 정도 쉬고 10시 반부터 또 한 11시 한 40분 정도까지 또 두 번째를 나갑니다. 그러고 그냥 끝낼 거예요. 여기에는 그렇게 적혀 있는데 예, 그러고 그렇게 끝낼 거니까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시면 되고 뭐 이거 일찍 끝난다고 해서 혹시 불만 있으신 분 있어요? 예, 그죠? 예, 뭐 이거는 학교에서 뭐 강제로 이렇게 해라가 없는 거기 때문에 예, 그냥 제멋대로 그냥 좀 일찍 끝내도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그냥 괜찮다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실습 시간을 벌어주는 용도도 좀 있어요. 밥 식사하시고 이제 실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강의실,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요 강의실은 이번 주 내내 5시까지는 다 대여가 되어 있습니다. 대관이 다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하고 여기서 그냥 하고 싶으시면 여기서 쓰셔도 돼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계셔도 되고. 근데 대관이 다 돼 있으니까 실습을 여기서 하고 내가 가도 좋고, 아니면 뭐 있으면 그냥 가셔도 좋고, 그건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소개를 드렸고, 저는 저기 303호에 있습니다. 커머더스 303호에 이제 있는데, 뭐 일이 있을 때는 뭐 없을 수도 있지만 거의 뭐 보통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랑 수업을 들어보신 분들 아시죠? 저는 이메일 답장 속도가 꽤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이메일 주시면 저한테 뭐 이게 안 돼요 해갖고 뭐 그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또는 본인 여러분들의 신상에 있어서 뭐가 문제가 있다, 이런 거를 저한테 메일로 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처리를 해드릴 텐데, 뭐 요거를 제가 아까 앞에서 출석을 부르긴 했지만 이 출석이 뭐 크게 엄청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누구누구 왔나 이제 해보려고 하는 거지, 뭐 그런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수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소개는 해드렸고, 우리가 이제 실제 배우는 내용에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그냥 리액트 네이티브 앱 개발이라고 해서 신청을 했을 거예요. 그러고 아마 그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으셨던 분들은 약간 검색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소개는 해야 되겠지, 이게 뭔지. 그래서 리액트 네이티브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리액트 네이티브라고 하는 건 일단 2015년 3월에 페이스북에서 공개된 오픈소스 프로젝트입니다. 오픈소스 프로젝트라는 게 의미가 좀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스 코드 자체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때 이걸 그냥 활용한다고 어딘가에 뭐 라이센스 같은 것만 던져놓으면 활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기반은 어디에 있냐면 리액트에 기반이 두고 있습니다. 리액트.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리액트라는 친구가 페이스북의 화면에 그렇게 구성이 되게 된 어느 정도의 그 랩핑 되어 있는, 그 원래는 뭐 안에 지저분한 것들이 많아요. HTML, CSS 뭐 기타 등등등 해가지고 지저분한 게 많은데, 그거를 겉에 싸가지고 좀 더 보기 좋게 만든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기반을 둔 게 원래는 대상이 어디? 웹브라우저 대상이었어요. 웹브라우저.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그 인터넷에서 보는 웹브라우저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잖아요. 그게 이게 어떻게 만든 거지? 라고 따지면 굉장히 알아야 될 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예를 들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심해요. 그러니까 구글은 어때? 여러분들 구글 페이지 딱 떠올려봐요. 구글은 어때? 거기 뭐 만드는 게 어려운 게 있겠어, 없겠어? 없어요. 왜냐면 아이콘 하나에 검색창 하나잖아. 뭐 없어. 그렇잖아. 없어. 뭐 없어. 근데 네이버는 딱 생각해봐요. 어때요? 엄청 복잡해요. 그게 이제 약간 그 철학의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구글은 미국에서 만드는 거죠. 네이버는 한국에서 만드는 거죠. 이게 둘의 철학적인 차이가 뭐냐면, 미국 애들은 야, 니네가 정보를 얻고 싶어? 그러면 니네가 찾아라는 거예요. 사용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UI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이버는 그럼 어떤 방식일까? 일종의 밥상을 차려놓고 있는 거예요, 네이버. 네. 니네가 정보를 얻고 싶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제공을 이렇게 쫙 해줄게. 니네가 누르고 싶어도 돼. 이런 겁니다. 그 두 방식의 차이가 뭐예요? 그런 UI를 만든 거예요, 양쪽에. 사실은 이게 어느 게 더 좋아요? 정하기 쉽지 않지. 아니, 어떤 게 좋은지는 사실 답이 없는 거예요. 왜? 그건 뭐예요? 개인적인 취향의 차이인 것 뿐이에요. 네. 개인적인 취향의 차이를 뭐 누가 좋다 말다를 어떻게 써? 그런 거잖아. 그래서 사실은 이 웹 브라우저에 여러분들이 정보를 보는 방식, 이거를 제공해준 어쨌든 제공자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구글처럼 할 거냐 네이버처럼 할 거냐라고 생각을 해도 구글은 되게 쉬워 보여. 네이버는 되게 어려워 보여.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네이버처럼 할 수 있어요. 네이버처럼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구글이 그 안에 많이 숨어 있어요. 굉장히 많은 내용이 숨어 있는데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그 정보가 끝인 거지, 사실. 그래서 웹 브라우저에 표시하는 이 웹화면에 표시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이트를 사용하고 이런 것들도 정보를 많이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리액트라는 애가 원래 그런 걸 하는 건데, 리액트 네이티브는 누구? iOS하고 안드로이드를 대상으로 한다. iOS하고 안드로이드. 원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OS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돌리는 OS가 크게 세 종류가 있었어요. iOS하고 안드로이드 하나 더 볼까? 하나 더 볼까? 여러분들 옛날에 윈도우 폰 안 들어봤어요? 들어본 분들이 있어요. 윈도우 폰이 있었어. 윈도우 폰이 있었다고. 네. 검색해보면 유물처럼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노트북에 그 윈도우 쓰는 것처럼 스마트폰 OS로 윈도우에 넣어서 쓰는 적 있었다고. 그러니까 몰랐던 사실을 검색해보면 굉장히 충격적이야, 이게. 이런 게 있었다고 생각할 거라고. 예. 윈도우 폰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윈도우는 개발을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그 스마트폰에. 그거 개발을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 여러분들 윈도우에서 엑셀 한글 막 쓰잖아요. 그런 거 프로그램 만들듯이 만들었어야 돼. 그러니까 윈도우 프로그래밍을 했었어야 돼. 근데 지금 이제 그 전 세계 왜 모바일 폰들 이렇게 점유율 같은 게 있잖아. 점유율을 보면 윈도우 폰이 0.1% 미만이에요. 예, 쓰잘데기가 없어서. 예. 제일 큰 건 뭐냐면 제일 큰 이유는 윈도우 폰이 죽은 가장 큰 이유는 배터리 소모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안드로이드 iOS 어때요? 하루는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우리 스마트폰 쓰기 전에 그냥 일반 폰 피처폰이라고 하죠. 피처폰 쓸 때는 4일 5일도 갔어. 한 번 충전 4일 5일 갔거든. 근데 지금은 어때요? 한 번 충전해놓고 하루 가면 다행이야.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에서 그만큼 하는 일이 많아져. 기능이 많아지다 보면 전기를 많이 쓰게 되는데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얘가 OS 자체가 원래 무거운 애야. 컴퓨터에 들어가야 되는 원래 무거운 애야. 얘를 강제로 어떻게 한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이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전기를. 네,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러니까 완전 죽어버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쓰는데 그 노트북 여러분들 다 들고 있는데 노트북 이거 전기 뽑아가지고 몇 시간 써요? 뭐 잘 모르겠죠. 보통 뽑아서 잘 쓰잖아. 근데 뽑아서 쓰면 보통 3시간 많이 가면 3시간. 많이 가면 3시간. 네. 근데 스마트폰을 그렇게 3시간 쓰고 매번 충전한다고 생각해요. 네. 하기 싫을 거 아니야, 그렇게. 그게 심지어 가격도 어때? 그럼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 한 대에 얼마씩이에요, 다? 1, 200만 원 하잖아. 1, 200만 원 뭐, 애들 장난이에요? 여러분들 지갑에서 1, 200만 원 그냥 끊어서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비싸다고, 이게 사실. 어. 그래서 윈도우폰이 죽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리액트 네이티브라고 하는 친구들이 개발팀에서 만들 때 어때요? 대상을 둘로만 하면 되겠다. 안드로이드하고 iOS하고 둘로만 하면 되겠다.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네이티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게 원래 얘네들을 만드는 거죠. 원래 이 iOS하고 안드로이드를 만드는 건데 이것을 만드는 프레임워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부에 있는 이 내용을 몰라도 얘만 할 줄 알면 어떻게 해요? 알아서 해준다라는 알아서 해준다는 실제로 이제 아까 윈도우폰 얘기가 나왔을 때 그 점유율 얘기를 했잖아요. 스마트폰 점유율 0.1% 미만이라고 윈도우폰이. 그럼 안드로이드하고 iOS의 점유율은 어떨까요? 안드로이드 폰이 많을까요? iOS 폰이 많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안드로이드 폰이 아직은 많아요. 안드로이드 폰이 아직 지금 보면 한 65대 35 정도 것 같아. 안드로이드 폰이. 근데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우리 7명 있잖아. 지금 접포하면서 7명 있는데 설문조사하면 나 안드로이드 폰 쓴다. 손 들어보세요. 한 분. 어때요? 네. 그러니까 아니 뭐 그거를 비난하는 게 아니고 제가 뭐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 건 아니고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주축인 20대 그리고 여러분들 아랫세대인 여러분들 후배들이 들어올 10대들 여기는 안드로이드하고 아이폰의 비율이 없다. 지금 여기서 어때요? 안드로이드 쓰는 사람이 갖고 저 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네, 저도 아이폰 써요. 네. 지금 어때요? 6대 1이야. 그죠? 이게 밑으로 시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점점 심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뜻하는 바가 뭐예요? iOS 개발의 가치가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iOS 개발의 가치가 더 올라간다. 그걸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졸업을 안 했으니까 어디로 갈지 사실 잘 모르잖아.
그 갈 길에 대한 설계를 할 때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알고 있으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iOS 개발자는 한 번 되고 나면 절대 굶어 죽지 않습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원래 이 가르치는 사람, 교수 입장에서 학생들이 뭐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까요에 대해서 장담하면 안 되잖아. 근데 이거는 장담할 수 있어. 여러분들 iOS 개발자 하잖아요. 그럼 진짜 먹고 살 수 있어. 왜냐하면 스마트폰 이상의 뭔가 팩터가 나오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애플이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애플이 망하겠어요? 절대 안 망합니다. 여기. 절대 안 망해요. 절대. 진짜 아니 절대 안 망해요. 구글이 그렇다고 망하겠어요? 구글도 안 망해요. 마이크로소프트 보세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가 지금 죽어 이러는데도 아직 살아있죠. 네. 그렇게 됩니다. 구글하고 애플이 절대 죽지 않아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라고 하는 영역이 생각보다 먹고 살 길이 많습니다. 근데 대신에 힘들어. 대신 좀 어렵긴 하죠. 그러니까 개발자의 길이라는 건 원래 끊임없는 공부의 연속이에요. 새로운 기능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뭐 약간의 제가 주입을 해드린 겁니다. 이런 게 있다고. 그래서 요 둘을 같이 안드로이드하고 iOS를 같이 할 수 있는 이 리액트 네이티브 혹은 이제 뭐 여러 가지 하이브리드 프로그래밍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 여러분들이 잘 해놓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러면 리액트 네이티브에 대해서 장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이 장점은 iOS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오브젝티브 또는 스위프트라는 게 여러분들은 처음 들어보셨겠지만 아니면 이전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런 친구들을 알아야 원래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다가 어플리케이션 하나를 띄울 수가 있어요. 또 안드로이드는 어때요? 자바 혹은 코틀린을 알아야만 각 OS에 대한 앱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네이티브 프로그래밍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데 이 코드, 이 리액트 네이티브로 만들면 이런 것들을 몰라도 어때요? 그냥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안드로이드든 iOS는 그냥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리액트 네이티브로 작성된 코드 대부분의 플랫폼 간 공유가 가능한 게 굉장히 큰 장점. 그래서 말하는 플랫폼 간 공유는 안드로이드, iOS 둘 다 사용 가능하다. 이 얘기를 엄청 드립니다. 그다음에 모바일 개발에 대한 지식 없이 자바스크립트만 알고 있으면 쉽게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요게 한 가지 측면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웹 개발자, 웹사이트 개발자하고 앱 개발자는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요게 어떨까? 웹사이트 개발자하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자가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자, 그러면 어디가 후발이에요? 모바일이 당연히 뒤에 나왔어요. 그럼 모바일을 개발을 하려고 한다 치면 웹 개발자들이 모바일 개발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아니 인력은 그대로야. 모바일 개발한다고 뭐든지 새로운 게 나오면 똑같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왔는데 그 새로운 기술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많겠어 적겠어? 적을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게 나왔는데 새로운 거 나왔는데 어떻게 그 새로운 기술을 저희 엑스퍼트만 알고 있는 사람이 있겠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기존에 있던 사람이 기존에 개발하던 사람들한테 새로운 게 나왔다라고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당연히 웹 개발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웹 개발자들은 당연히 어때요? 자바스크립트를 많이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이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모바일 개발할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근데 배우는 입장에서는 어때요? 처음 배우는 입장. 자바스크립트도 뭔지 모르요. 자바스크립트가 생각보다 굉장히 지저분한 언어. 해보면. 네. 좀 지저분한 언어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실습만큼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뭐 자바스크립트에서 문법에서 막 나가지 않아요.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학기 중에 그 웹 프로그래밍 이런 데서 이제 들으시면 되고 뭐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런 거 하거든요. 여기서 뭐 그런 거 하면 일주일 다 가요. 네. 그런 거 하면 일주일 다 가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이렇다 이런 게 이렇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냥 약간의 그 프로그래밍 이런 저는 늘 이게 짬밥이라고 합니다. 짬밥으로 약간 알고 있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만 알고 있으면 되고 구성 요소들이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변경된 코드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수정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전통적으로 C나 자바 같은 경우는 어때? 코드 수정하고 저장하고 실행 다시 해야 되죠. 요거를 그냥 내가 바꾸기만 하면 다 돼. 내용을 바꾸면 알아서 내용이 바뀌어서 나와. 요걸 이제 패스트 리프레시라고 합니다. 요런 거에 대한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요거 다 돼. 요즘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대부분 됩니다.
일단 여기서 그래서 이 장점 부분에서 얘기를 할 때 자바스크립트만 알고 있으면 모바일 개발을 할 수가 있다. 자바스크립트만 알고 있으면 모바일. 이건 마치 뭐랑 내용이 비슷하냐면요. 파이썬을 알고 있으면 C를 할 수 있다는 거 약간 비슷해. 느낌이. 근데 파이썬을 할 수 있으면 C를 할 수 있다가 말이 돼요, 안 돼요? 자, 우리는 여러분들이 신입생으로 딱 처음 오면 처음 배우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뭡니까? 파이썬 먼저 배우죠. 그러니까 C 언어를 배우는 건 우리과 얘기고 소프트웨어 학부 얘기고 소프트웨어 말고 저기 컴퓨팅 학으로 뭐 배워? 파이썬 먼저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파이썬을 배우고 C를 배우면 어때요? 난이도가 쉽지 않아요, 이게. 차라리 생짜로 C 언어 배우는 게 낫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C 언어를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브리드 프로그래밍이 계속 나와도 네이티브 프로그래밍을 버릴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자, 단점. 네이티브 코드로 전환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네이티브의 새로운 기능을 사용하는 데는 오래 걸려요. 예를 들면 스마트폰에 카메라가 지금 여러분 스마트폰 뒤통수에 카메라 렌즈 몇 개 있어요? 뭐 두세 개씩 있어, 보통. 그죠? 네, 두세 개씩 있어. 근데 보통 이게 예시를 드는 건데 카메라 렌즈를 하나만 사용할 때의 프로그래밍하고 두 개, 세 개를 사용할 때 프로그래밍이 어떻게 해서 당연히 달라요. 당연히. 네. 우리가 생각하는 뭐 광각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광각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넓게 보는 거예요. 근데 렌즈 하나로 넓게 보는 게 돼, 안 돼? 뭐 렌즈 돌아가 이렇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렌즈는 자기 눈만 보고 있다고요. 그럼 나머지 두 개가 어떻게 하고 약간 돌아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개를 어떻게 한 거예요? 한 장처럼 보여지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카메라 한 개일 때 한 개를 들고서 프로그래밍 하는 거랑 세 개일 때 프로그래밍이 어때요? 달라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이 막 나오면 카메라 한 개가 세 개, 세 개가 세 개가 세 개. 렌즈 세 개짜리가 세 개일 거 아니에요. 그 세 개에 대해서 대응하는 데는 얘네가 쉽지 않다는 얘기. 물론 이제 이게 어느 정도 프로세스가 잡혀서 얘기를 합니다. 야, 니네 뭐 만들 거야? 그 애플이나 구글한테 이게 얘기를 해. 니네 뭐 만들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대응을 해줘. 그래도 출시 딱 되고 나서 바로 대응되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수밖에 없다. 자, 이거랑 이제 유사한 얘기인데 iOS 혹은 안드로이드에서 업데이트를 통해서 새로운 API를 제공을 합니다. API라고 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고 해가지고 두 개의 다른 뭔가 팩터가 플랫폼이 있는 곳에서 이 플랫폼에서 이쪽 플랫폼을 접속을 하려면 API라는 걸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럼 뭐예요? iOS에서 안드로이드에서 위에랑 똑같은 얘기인데 새로운 기능이 뭐가 나온 겁니다. 새로운 기능에서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쓸 수는 없다는 얘기죠. 얘네가 지원을 해줘야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걸린다. 자, 그리고 유지 보수가 어렵습니다. 자,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건 좀 그 현실 세계에서 비슷한 성질이 뭐가 있냐면 건축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건축업에 종사를 하시고 지금 은퇴를 하셨는데 저는 제가 지금 프로그래밍 공부를 하면서 이 건축업하고 프로그래밍 업계는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일단 중요한 건 뭐예요? 건축이든 프로그래밍이든 처음에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설계를 어떻게 해서 이 집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가 건축이잖아요. 그래서 집을 세우지. 프로그래밍은 어때요? 어떤 기능에 대해서 어떤 걸 가지고 이 앱을 만들 것인가. 네. 그럼 앱하고 집이 나왔어요. 그럼 나오면 끝입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집은 어때?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은 뭐예요? 집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은 뭐예요? 뭐가 돼? 폐가 흉가가 되죠. 그렇잖아. 아니, 지어놓고 사람이 안 살아. 지어놓고 사람이 안 살아. 폐가 흉가가 돼요. 앱은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안 쓰면 어떻게 돼요? 그냥 데이터 쪼가리지 뭐. 뭐예요? 사람이 그만큼 만져줘야 된다. 집에 들어가서 살든지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든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유지보수라고. 우리가 이제 우리말로 이제 한자어로 써서 유지보수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이걸 메인터넌스라고 해요. 이 메인터넌스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 여러분들이 지금 원룸 어디 막 들어가서 사는데 원룸 기숙사 사는데 기숙사 유지보수 잘 돼 있어요?
유지보수 잘 돼 있어서 지금 매지학사들이 그 모양 그 꼬라진 거야. 이런 얘기는 교수 중에 거의 나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내가 매지학사 살아봤거든. 나야 2학기 출시니까 난 살아봤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매지학사 예전에 한 1년 반인가 살았는데 침대를 그 병원에서 쓰는 이상한 침대 갖다 놓고 그 얇은 거 있잖아요. 올라가면 스프링도 안 느껴져. 예. 압류한 세장 같은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게 유지보수가 안 된다. 이런 게 여러분이 기수업이 내잖아요. 그냥 공짜로 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 바깥에 있는 집들도 어때요? 왜 사람들이 새 건물 들어가려고 그래? 기존 건물이 유지보수가 안 되니까 새 건물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좋으니까.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들고 나서 만들고 끝이 아니야. 뭘 해야 돼요? 이거를 계속 만져줘야 돼요. 근데 그 만질 때 뭐냐면 보통 우리가 유지보수를 할 때 제일 큰 게 뭐겠어요? 그 집에 들어갔을 때도 집이나 기숙사에 들어갔을 때도 여러분들이 이제 매지학사 2학사 살면 근데 2학사는 안 들어가 봤어요. 내가 거기 들어가면 큰일 나잖아. 2학사는 안 들어갔는데 그 1학사는 들어가 보면 침대가 3인실의 경우에는 한쪽에는 1인 침대고 왼쪽에는 2층 침대란 말이에요. 그런 식인데 내가 기숙사 들어갔어. 기숙사하고 집에 들어갔어. 침대에 2층 침대 위에 봉 하나가 뚝 끊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리 요청을 해야 되죠. 이거랑 똑같은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얘기는 뭘까?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어플리케이션을 사람들이 받았어. 내가 만든 거 써. 그럼 뭘 해요? 뭔가 기능을 나는 다 돌아가는 것처럼 해놨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어때?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와요? 야 이거 불편해 이거 불편해 댓글에 하고 별점표를 막 한단 말이야. 그걸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VOA라고 합니다. VOA. 보이스 오브 오디터, 오딧 뭐 이제 그 관중 뭐 이런 뜻 있죠. VOA라고 하는데 그 VOA들이 막 날라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이거 기능 뭐 안 된다고 계속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수정을 해줘야 되지. 그게 유지보수라고요. 그런 게. 수정을 안 해주면 에이 더럽다 그러고 딴 거 쓰지 뭐 이렇게. 그래서 유지보수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어때요? 얘가 원래 네이티브 기능이 있으면 네이티브 기능에다가 위에 하나를 뭘 얹어 놓은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나는 똑바로 분명 작업을 시켰는데 네이티브에서 동작 안 하는 경우가 어때? 이런 경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내가 어디를 고쳐야 될지.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이티브라면 바로바로 찾아내서 그 부분을 고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알고 봤더니 야 얘네 메타가 이상하게 만들었는데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개발 단계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을 찾고 해결하는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어요. 이게 항상 많이 걸린다는 건 아닌데 걸릴 수가 있고요. 심지어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잘못됐을 때 해결하는 방식이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걸 인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 사람들이 물론 얘기를 해주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 말고 테스트 할 때, 그러니까 테스트를 했어. 개발자가 앱을 만들어 놓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테스트 할 때, 이게 잘못됐다라고 확인하는 방식. 그러니까 디버깅 모드 말고 더 원초적인 거. 자, 실행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 합니까, 보통? 프로그램 만들어서 실행을 해. 그럼 뭐가 나오죠? 결과가 뭘로 나와요? 결과가 뭘로 나와요? 글로 이렇게 쭉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뭐야? 그걸 뭐라고? 우리가. 로그. 어려운 단어 아닌데. 예. 어려운 단어 아닌데. 로그로 쭉 표현이 되잖아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어때? 프로그래밍이니까. 로그가 나올 거 아니야, 실행하면. 근데 얘는 어때? 두 개가 위에 덮여 있는 애니까 로그가 굉장히 지저분해. 그럼 로그가 지저분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오류 찾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지. 그런 측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왜 파이썬 할 때 프린트문, 혹은 C의 프린트F 이런 거를 왜 써요? 결과가 잘 동작하는지 확인하려고 사용하는 용도가 많다. 그냥 로그가 된단 말이야. 그래. 그 로그가 그냥 단순하게 띵 나오면 좋은데 에러 났을 때 여러분들 어때요? 그 C 언어 같은 경우에 어때? 에러 나면. 야, 너 이 라인에 뭐 잘못 적었어? 이게 바로 나오잖아. 근데 자바까지만 해도 어때요? 이렇게 나와요. 파이썬 어때요? 파이썬 어때? 이게 쉽지 않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이게 어디에서 어디가 걸렸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업데이트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 업데이트가 많은 건 어쩔 수 없어요. 왜? 아니 새로운 기능들이 계속 나올 거 아니야. 새로운 기능이 계속 나오면 리액트 네이티브 쪽은 어때요? 얘에 대해서 대응을 계속 해줘야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업데이트가 계속되면 어떻게 돼요? 버전이 막 달라지면서 내 거 새로 업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생깁니다. 네. 제일 그 업데이트에서 가장 크리티컬한 건 뭐냐면 새로운 기능이 나온 건 크리티컬하지 않아요. 뭐가 크리티컬할까? 내가 쓰고 있는 기능을 없앨 때 크리티컬합니다. 그런 경우 종종 있죠. 이게 기능이 너무 오래돼서 원래 개발하던 애들이 이걸 없애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 내 입장에서. 난 그거 당연히 쓰는 줄 알고 서비스를 했더니 얘가 동작을 똑바로 안 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거에 해당되는 대응용 로직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되게 어떤 얘기까지 많이 한 거냐면 이 개발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까지도 여러분들한테 약간 소개를 드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왜 앞에서 왜 끊임없이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직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한 이런 내용들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회사를 가도 별 다르지 않게 맨날 스택 오버플로우 끼고 있어요. 스택 오버플로우 뭔지 아세요? 예, 예. 개발자 네이버 Q&A 같은 거잖아. 예. 맨날 끼고 있습니다. 예. 세상에 고수는 많다 뭐 이런 거죠. 예. 근데 그것도 이제 요즘 이제 그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그런 이 전통적인 형태가 그렇게 막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뭐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프로그램을 너 혼자 알아서 짜줘 이런 건 없어. 그런 거는 쉽지 않아.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그 리액트 네이티브라는 애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릿지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네이티브 부분에 돌아가는 애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는 안드로이드 나름의 프로그램이 뭔가 계속 돌고 있을 거고, iOS는 iOS 나름으로 프로그램이 뭔가 계속 돌고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죠? 거기에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자바스크립트 만들어진 코드를 일종을 돌아가게 만들어야 돼. 지금 돌아가고 있는 데서 돌아가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로 만드는 언어는 어때요? 당연히 코드가. 네이티브 있는 코드하고 같을 수가 없어요, 이게. 같을 수가 없다고. 이게 다 같을 거면 뭐예요? 뭐하러 C 언어가 있고 파이썬이 있고 C++ 있고 뭐 자바가 있고 이게 왜 있어? 그냥 한 언어로 다 하면 되지. 그 한 언어는 뭐예요? 기계요. 기계요. 여러분 기계어 들어봤죠? 예. 기계어 어떻게 돼 있어요? 기계어 구성이 어떻게 돼 있죠? 0101001111111111 이렇게 돼 있다. 그럼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알려줍니다. 여러분들 코드 적을 때 01011111111111 이렇게 적으라고 알려줘. 그럼 여러분들 알기 쉬워요, 어려워요? 네, 절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때요? 컴퓨터 세상에서 컴퓨터들끼리 얘기하는 언어와 사람이 얘기하는 언어가 어때요? 극명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C, 자바 이런 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기계어는 기저에 있고 저 네이티브로 돌아가는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어때요? 그 기계어를 자신들의 스타일로 바꿔놓은 언어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리액트 네이티브라는 게 어때? 그런 언어들을 한 번 더 자기 스타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때요? 일치가 되는 게 없어요. 일치가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 일치를 시켜주는 환경이 뭐다? 브릿지라고 하는. 브릿지가 뭐예요? 다리잖아. 그러니까 다리는 어때요? A 대륙하고 B 대륙을 이어주는 게 뭐야? 또 다리 같은 거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이용해서 네이티브 계층과 통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어때요? 자바스크립트 코드만 만들면 알아서 밑에서 쭉 내려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스레드 요 부분 이제 우리 스레드라는 용어 아세요? 스레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C 언어 기준으로 메인에서 반복문 100번 돌리는 코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럼 반복 100번 돌아가겠지. 그 흐름 하나가 스레드 하나입니다. 반복문 10번 돌다가 갑자기 다른 흐름 하나 만들었어요. 스레드 2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은 스레드가 안 돌아가는 데가 없습니다.
스레드가 안 돌아간다면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다 버튼 하나 눌렀을 때 다른 동작이 다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원래 프로그램이. 근데 스레드라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이 눌러도 동시에 다른 작업들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런 겁니다. 스마트폰 누르고 내가 누군가 카톡을 이렇게 막 하는데 카톡에다 키보드 하나를 되게 길게 누르고 있어. 계속. 그럼 카톡 메시지가 안 오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그러면 돼야 안 돼. 그러면 그게 누가 써? 그죠? 네. 그런 게 이제 스레드라고 하는 건데 이 자바스크립트 스레드에서 자바스크립트용의 프로그래밍 흐름을 하나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죠. 그게 브릿지를 통해서 그 안드로이드 혹은 iOS로 전달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렇게 될 때 여기가 분명 다르다고 했죠? 이게 다르고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브릿지로 전달돼야 되는 이 내용들은 뭘까? 자, 자바스크립트 풀에서 스레드에서 브릿지로 전달돼야 되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브릿지에서 네이티브 쪽으로 전달돼야 되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는데 적어도 브릿지에서 네이티브로 가는 건 알 수가 있어. 뭐가 가야 돼요? 그렇지. 안드로이드용 코드, iOS용 코드가 가야 돼. 그러면 자바스크립트에서 브릿지로 가는 건 뭘까요? 자바스크립트 만든 내용이 이게 모바일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이다에 대한 매칭이 들어. 그걸 만드는 게 뭐냐면 이 가상 DOM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DOM이라는 거는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이라고 하는 건데요. 얘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면 그 HTML 문서에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웹사이트 이렇게 열고 페이지 소스북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아세요? 그거 열어보면 어떻게 돼요? 뭔가 알 수 없는 애들이 쫙 나오는 걔가 도큐먼트 오브젝트. 그러니까 그 문서와 객체 사이에 있는 모델이라는 얘기인데 뭐냐면 문서에서 표시돼야 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하나 다 객체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네이버 밥상 얘기를 했는데 네이버 밥상에 반찬들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뭐 뉴스라는 반찬도 있고 스포츠라는 반찬도 있고 연예라는 반찬도 있잖아. 그 각각이 다 뭐예요? 오브젝트들이에요. 그 반찬들이 다 오브젝트들인데 이 오브젝트를 뭘로 표시한 거다? 도큐먼트 형식으로 표시한 거다. 그게 이제 DOM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DOM에 대해서도 자세히 얘기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냥 뭔가 문서 형태로 만들어진 객체를 표현하는 방식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은데 리액트에서 사용하는 이 가상 DOM이라는 애가 데이터가 만약에 바뀔 경우에 자동으로 화면을 다시 그리게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이버에 내가 뉴스의 아이콘이 A라는 아이콘이 있는데 얘를 B로 바꿨어. 그럼 바뀐 부분이 어디예요? 전체가 싹 바뀐 건 아니잖아. 어디예요? 아이콘 부분만 바뀐 거잖아요. 그것만 적용하겠다라는 룰을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냐면 데이터에 변화가 있습니다. 아까 데이터에 변화가 있다는 건 뭐예요? 제가 방금 예시해서 A라는 아이콘이 B라는 아이콘은 바뀌었다. 이거죠. 이 변화된 데이터를 어떻게 해요? 가상 DOM을 그립니다. 그 부분만 교체만 하면 되지. 그리고 교체된 거에서 실제 돌아가고 있는 애하고 비교를 해요. 그럼 어때요? 다른 부분이 무조건 나오죠. 무조건 나올 거 아니야. 그 무조건 나오는 부분만 어떻게 돼요? 걔만 바꿔준다는 얘기. 그런 룰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 공부를 해보면 해볼 수는 있는데 머리가 아플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내가 바꾼 게 바로 적용된다를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안에 이런 기능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자, JSX라는 거 하는 친구는 자바스크립트의 XML이라고 했죠. 자바스크립트의 확장 부분이 XML과 유사합니다. XML 뭔지 아세요? XML. 이게 이제 XML이라는 친구를 원래 처음 만나는 게 그 3학년 1학기 프로그래밍 언어 들어온 시간에 처음 만납니다. 근데 아마도 이제 여러분들 HTML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이 XML이라고 이제 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XML의 X가 익스텐시블입니다. 익스텐시블. 확장 가능한 뭐 이런 뜻인데 HTML을 확장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나타내는 방식이 굉장히 많은데 보통 우리가 데이터를 나타낼 때 키와 밸류, 키와 밸류 형식으로 많이 나타내잖아요. 그 키와 밸류를 XML 형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A에 B 슬러시 A 이러면
A라는 키에 B라는 데이터가 있다. 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이게 XML입니다. 이렇게 쓰는 게. 그거를 자바스크립트처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되어 있다면 이것을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이 윗부분은 똑같아. 여기까지 똑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HTML 코드잖아요, 지금. 이게 HTML 코드예요. H1이라는 태그가 있고 그 태그 안에 내용이 헬로 모시기가 있고 H1이 닫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HTML 배우신 분 아시죠? H1 뭐 하는 애예요, 이거? 글자를 크게 보여주는 애야, 웹브라우저에서. 글자를 크게 보여줘. 근데 얘를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찢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JSX 모델입니다. 그래서 요런 지금 보시면 이 오른쪽에 있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할 거란 얘기예요. 뒤에 코드가. 네, 이런 형태로 많이 사용할 거고. 지금 여기서는 뭐 이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딴 건 아니고요. 일단 결국은 뭐냐면 이 엘리멘트라는 애에서 크리에이트 엘리먼트.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아셔야 되는 건 엘리먼트라는 애입니다. 엘리먼트가 뭐냐면 이 친구 하나를 엘리먼트라고 해요. 이렇게. 뭔가 열고 닫히고. 파이썬의 딕셔너리로 생각하면 되게 쉬운데. 파이썬의 딕셔너리가 A라는 키에 B라는 데이터가 들어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 한계가 뭐라 그래요? 그 한계를 원소라 그래? 엘리먼트라고 합니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먼트 하나에 대해서 뭔가 생성을 하는데 H1, 널, 헬로, 포맷 네임이라고 하는 애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봤는데 앞에 나왔던 개념들이 다시 나올 일이 없습니다. 어차피. 네. 어차피 다시 나올 일이 없어서 우리는 코드를 많이 보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 우리가 시작하는 건데요. 오늘은 제가 그 10시 반에 간단한 회의가 좀 있어서 10시 반까지 진행을 하고 20분 쉬고 예,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10시 2분이라서 20분, 2, 30분 더 하고 그때 20분 쉬고 다시 올 거예요. 리액트 네이티브 시작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리액트 네이티브를 우리가 그러면 해야 되잖아.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울 때도 처음에 뭐 해야 돼요? 환경 설정. 환경 설정 말고 그거를 조금 더 적나라한 표현으로 하면 여러분 시험을 배울 때 뭐부터 해야 돼요? 뭐 설치해야 돼요?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부터 해야 되죠. 자바 배울 때 뭐 해야 돼요? JDK 같은 거 설치하고 이클립스 설치해야 돼요. 그럼 리액트 네이티브 그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닐까? 음, 그런 거 비슷하겠죠. 비슷하기 때문에 환경 설정을 이제 여러 가지 해야 돼요. 근데 개발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먼저 얘기를 해볼 텐데, 어, 여기 보시면 가로축은 안드로이드 앱하고 iOS 앱에 대해 개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나와 있는 거고요. 밑에는 어떤 운영 체제이냐에 따라서 개발할 수 있고 없고가 정해져 있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윈도우 10인데 이건 뭐 10이든 11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윈도우에 대해서. 윈도우는 어때요? 안드로이드는 가능한데 iOS는 불가능하다고 써 있어요. 저게 완전히 아예 방법이 없는 건 아니고요. 뭐 해킹톳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 사용하면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게 그 애플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치 그 어둠의 경로로 그 복돌이 프로그램을 받는 거랑 좀 비슷해요. 그 모든 건 다 돈을 내고 해야 됩니다. 언제.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맥의 경우는 어때요? 자, 맥이 iOS 지원하는 건 뭐 좀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근데 안드로이드 된다고 돼 있어요? 안 된다고 돼 있어요? 된다고 돼 있어요. 이게 왜 가능할까?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간혹 그 우리 개발자끼리 대화를 할 때 이 더러운 애플놈들이라고 하는데 애플놈들은 모든 게 많이 가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하려고 그래도 뭐가 똑바로 되는 게 잘 없어. 근데 안드로이드는 어쨌든 열려있기 때문에 맥 쪽에서 어떻게 구글에서 맥용으로 이렇게 대응을 해준 겁니다. 리눅스로도 개발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리눅스로 개발한다는 거 상상이 돼요? 잘 안 될 거야 아마. 저희 서버용 개발할 때 이제 리눅스 개발을 많이 하는데 근데 어쨌든 여기도 안드로이드를 쓸 수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와 iOS를 이렇게 나눠서 보면 어때요? 결국 양쪽이 다 되는 건 뭐예요? 맥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리액트 네이티브에서도 어때요? 맥이 있어야 안드로이드, iOS 화면을 둘 다 볼 수가 있어. 둘 다 볼 수가 있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못하는, 이거 윈도우에서 못해요? 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iOS 앱 개발은 애초에 프로그램을 못 받아. 그러니까 뭐냐면 안드로이드, 그러니까 자바 개발하려면 아까 이클립스 설치해야 되고 C를 개발하려면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iOS 개발하는 게 뭔가 있을 거 아니야. 뭘까? 여러분 iOS 개발하는 툴 뭔지 알아요? 어, 엑스코드라는 게 있어요. 엑스코드 윈도우로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개발이 못 돼. 애초에. 그래서 우리가 개발 운영 체제에 대해서 맥, 맥이 양쪽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발자들이 맥북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뭐 저희 어디야 강남 스타벅스 가갖고 간지나 보이려고 맥북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제 이게 양쪽 강점이 있습니다. 맥 같은 경우에는 문서 작업하는 게 좀 피곤합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글이 거의 제대로 동작을 안 해요. 좀 그지같이 동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윈도우 쪽에서 이제 한글 작업을 많이 하고 한글과 컴퓨터 워드 있잖아요. 워드 프로세서 걔를 작업을 하고 맥에서 따로 작업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보통 그런 거 할 때 이제 뭘 많이 쓰냐면 문서로 엑셀을 많이 씁니다. 뭐 그런 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어쨌든 그 뭐 잘나 보이려고 맥북을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뭐 참고로 여러분들 맥북도 뭐 다 비싸잖아 이게 비싼 장비들이니까. 예. 그래서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를 가시건 그 개발 회사를 갔어요. 개발자 롤로 갔어요. 근데 회사를 갔는데 그 회사를 가면 어떨 것 같아? 처음에 딱 입사하자마자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입학 첫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하셨어요? 수업할 준비를 뭔가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회사에 입사 첫날은 뭐 할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회사 입사 첫날에 뭐 하냐면요. 일단 사인만 많이 합니다. 그 뭐 연봉계약서 이런 것도 사인해야 되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개발자로 가면 처음에 하는 건 뭐냐면 내 컴퓨터를 줘야지 회사에서. 내가 쓸 컴퓨터를 줘야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내가 딱 들어가서 회사에서 장비를 받았는데 데스크탑으로 뭔가 컴퓨터가 이루어져 있어요. 네. 그러면 길게 계실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회사를 한 세네 군데 가는데 그 세네 군데 다니면서 물론 그 이 세네 군데 중에 아주 스타트업 뭐 회사 차린 지 막 며칠도 안 됐는데도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 데는 이제 어쩔 수 없고 좀 그래도 그 어느 정도 격식이 있는 데는 다 뭘 주냐면 맥북을 줍니다. 그래서 내가 입사를 할 때 맥북을 주는지 안 주는지를 보라고. 그거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내가 실제로 맥북에 있는 그 iOS 개발 안 하더라도 맥북을 주는 게 중요해. 네. 그거는 사람에 대한 투자를 어느 정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 되고의 얘기예요. 어디 되고의 얘기. 자, 그래서 이 개발 환경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 건 윈도우 경우에는 안드로이드밖에 안 되고 맥을 가지고 있을 때 iOS 양쪽이 다 가능하다. 인데 진짜 먼저 개발 환경을 할 때 윈도우 쪽부터 먼저 설명을 쭉 드릴 건데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여러분들한테 발표하는 자료, 이 노트북이 맥북이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따라서 윈도우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림을 따라서 잘 해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안 해봤냐? 어저께 하고 왔어요. 어저께 하고 왔기 때문에 되긴 됩니다. 되긴 잘 돼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윈도우 쪽에 이제 개발 환경을 구축할 때 스쿱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이런 거 있는 거 아세요? 네. 파워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파워쉘을 띄우면 우리가 그 뭐가 있냐면 명령 프롬프트 같은 친구들이 있어요. 명령 프롬프트 같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명령 프롬프트 같은 애를 띄워서 파워쉘이라는 걸 실행을 하고 이거를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사실 여기에 요 뒷부분은 입력을 안 해도 돼요. 요 뒷부분. 네.
이 뒷부분 입력을 안 하고 set execution policy remote signed 뭐 이런 것만 입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입력을 하면 요 실행 규칙 변경이 나와요. 요게 물어본 게 나오고 여기서 모두 예로 바꿔줍니다. 이거를 그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설명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이걸 해보잖아요. 그럼 설명을 놓쳐요. 예. 그래서 나중에 해보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제가 매 수업 시간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수업 시간 때마다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뭐 내가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놓고 여기서 이 부분을 실행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 EMV라고 하는 친구가 환경 변수입니다. 환경 변수인데 환경 변수에 스쿱이라고 하는 데다가 이 스쿱이라는 걸 넣어주라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마치 뭐랑 똑같냐면 여러분들 이 시작 메뉴 눌러서 요런 거 있는 거 아세요? 네, 여기에 추가를 해주라는 얘기야. 이게. 스쿱에 C 드라이브 스쿱. 이게 만들면 이제 여기 보시면 이거 시스템 속성에 환경 변수 띄우려면 그 윈도우 11 버전으로 해보니까 시작 메뉴 눌러서 환경만 치면 나오더라고요. 얘가. 그래서 이거 누르면 나오고 여기 클릭해서 이 창이 나옵니다. 이 클릭하면 여기 이 창이 나오고요. 이 창에서 여기를 추가를 하든 여기를 추가를 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어느 쪽이든 띄워서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원래는 여기까지 하면요. 이렇게까지 하면 이게 되어 있어야 정상. 근데 내가 해보니까 이게 안 돼 있는 경우가 종종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 있으면 강제로 이렇게 넣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IX new object net web client 다운로드 스트링에서 get scoop sh 이거 쉘 실행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우리 컴퓨터로 받아서 얘를 다운받은 다음에 다운 완료되면 뭐해라? 그거대로 실행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걸 하고 나면 뭐가 막 쫙 나올 거야. 쫙 나올 거야. 그래서 실행이 되고 나면 여기 보시면 뭐 initializing, downloading, extracting, creating, shim 뭐 이렇게 해가지고 스코업이 정상적으로 설치됐다.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이 스코업이라는 친구가 뭐 하는 거냐면요. 사실 여러분들이 컴퓨터에다가 여러분들 윈도우 컴퓨터에다가 프로그램 막 설치하잖아요. 근데 나중 가면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 설치하고 나중 가면 어떻게 돼? 한 1, 2년 지났어. 그럼 어떻게 돼? 어떻게 돼? 기억이 안 나요. 뭘 설치했는지 내가 기억을 못 한단 말이야. 그거 관리해주는 애. 그러니까 내가 이 스쿱을 통해서 받은 프로그램들은 스쿱이 관리를 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우려면 스쿱에서 지우고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설치해야 되는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은데 그거를 그냥 중구난방식으로 받으면 나중에 이게 정리도 안 되고 막 그래. 근데 스쿱을 통해서 받으면 야 나 이거 필요 없는데 그럼 스쿱만 지워버리면 끝나요. 그럼 알아서 다 지워집니다. 그런 용도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리액트 네이티브를 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인 이 노드.js 이거 들어보셨어요? 이 노드.js 이게 자바스크립트 돌려주는 애거든요. 그래서 이 노드.js를 설치하는데 설치하는 게 여기 보시면 scoop install node.js-rt로 되죠. 이게 마치 뭐랑 똑같아요? 뭐랑 비슷해요? pip install 머시기랑 똑같아요. pip 대신에 뭐 있는 거예요? scoop이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스쿱에 대해서 노드.js LTS를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요거 실행하면 이렇게 쭉 나와야 정상이에요. 당연히 여러분들의 컴퓨터는 뭐가 돼 있어야 돼요? 인터넷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얘가 네. 인터넷 연결 안 돼 있으면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나오고 이게 설치하는데 얘는 용량이 보시면 1.8메가, 16.7메가 이런데 이게 그 자료를 좀 옛날에 만든 거라서 버전이 달라요. 그래서 용량이 조금 클 겁니다. 이거. 네. 용량이 좀 클 거고요. 실행하고 이게 설치되고 나서 노드-v 하면 여기 버전 나올 거예요. 근데 이 버전도 숫자가 좀 다른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버전이 뭔가 나온다가 중요해요. 이게 안 나오고 이상한 문장 나오면 설치돼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필요한 건 자바 디벨롭먼트 키트입니다. JDK. 자바 디벨롭먼트 키트. 그래서 얘는 설치할 때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여기에요. scoop install git. git. 뭐예요? 그 깃이에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깃허브의 깃입니다. 그래서 git 프로그램을 일단 설치를 해주고 그다음에 자바를 받기 위해서 스쿱에 그 받을 수 있는 이제 스쿱이라는 것도 어찌든 어딘가에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막 해주는 건데 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영역을 넓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 영역을 넓혀주고
테무린 JDK 얘는 뭐냐면 원래 자바를 여러분들 돈 내고 써야 돼요. 원래 자바를 돈 내고 써야 되는데 옛날 버전, 지금 자바가 아마 한 22버전 정도까지 나왔을 텐데 옛날 자바는 오픈소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오픈소스에 있는 1.8버전 그거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치하고 나면 이렇게 자바 버전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는 옛날 버전을 똑같이 붙는 거기 때문에 이 버전이 똑같이 나와요. 아까 앞에서 Node.js는 최신 버전을 받는 거기 때문에 얘가 당연히 다르게 나올 거고요. 자바는 그대로 나올 겁니다. 이게 똑같이.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네,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죠? 편집기입니다. 네. 사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없어도 되긴 해. 뭐 하면 돼요? 메모장으로 수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메모장으로 수정하는 게 어떻겠어요? 불편하죠. 네. 그러니까 요거 설치하는데 VS 코드도 원래는 어떻게 하면 돼요? VS 코드 사이트 가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스쿱을 이용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왜? 나중에 어차피 한꺼번에 다 줘. 그래서 스쿱 버킷 엑스트라즈 여기 추가한 다음에 VS 코드 설치하고 여기 보시면 이거 설치한 다음에 요 두 문장이 있어요. 요 두 문장. 이 두 문장 중에 얘를 지금 실행을 한 거거든요. 이 밑에 화면이 이거를 실행한 거야 지금. 이걸 이렇게 실행을 한 겁니다. 실행하면 어떻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탐색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얘가 나와요. 오픈 위트 코드라고 하는 이 친구가 나오게끔 해주는 게 이 아래쪽 동작입니다. 그래서 밑에 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사실. 근데 뭐 해주면 좋겠죠 당연히. 자, 제일 중요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설치하는 겁니다. 윈도우에서는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iOS하고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만 설치를 해야 돼. 그래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설치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당연히 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딴 데서 뭐 해갖고 설치했을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일단 스쿱용으로 우리가 설치를 할 겁니다. 근데 스쿱 인스톨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안드로이드 SDK 이렇게 설치하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얘 안 돼. 뒤에 거 안 됩니다. 뒤에 거 안 돼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만 설치를 해주고 여기까지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만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용량이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용량이 꽤 커. 네, 용량이 꽤 큰데 오래 걸려요. 그래서 설치를 해주시고 여기 설치가 이제 다 끝나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설치가 끝나면 여러분 시작 메뉴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이렇게 나올 건데 이 아이콘은 조금 다를 겁니다. 이게 버전이 좀 달라서 그래요. 네. 그래서 설치가 되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설치를 하고 나면 이렇게 화면이 이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실행해 보면 이런 화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이런 화면이 뜨면 일단 정상이고요. 그다음에 SDK 부분을 여기서 이제 건드려라라는 건 아니고 이게 이렇게 잘 나오는지 이런 항목들이 체크가 아니라 어쨌든 뭔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를 봐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에뮬레이터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폰이 없어도 내 노트북에서 안드로이드가 나오게 해주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에뮬레이터가 윈도우의 CPU의 종류에 따라서 좀 달라요. 자, 여기에 있는 노트북 여러분들 윈도우에 있는 윈도우가 깔려있는 CPU가 대부분 인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CPU가 인텔만 있는 게 아니죠. 어디도 있어요? 인텔 말고 어디 있어? AMD 거. 뭐? 라이젠. 라이젠일 때 또 달라. 여기 메뉴. 그래서 아마도 거의 건드리지 않으셔도 되는데 다른 옵션들 건드리지 않으셔도 되는데 뭘 해야 되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AVD라는 애가 있어요. 이 안드로이드 비주얼 디바이스인데 요거를 실행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게 기본적으로 하나가 떠 있거든요. 하나가 여기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 하나가 만들어져 있는데 얘가 실행돼서 내가 여기 이 화면이 잘 나오면 끝납니다.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이 화면이 잘 나오면 돼. 이 화면 잘 나오면 돼요. 그러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세팅 끝난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세팅이 여기까지 잘 됐어. 내가 설치한 거를 가지고 아까 그러니까 과정이 스쿱에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설치해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세팅 어떤 것도 건드리지 않고 여기 AVD가 잘 나와요. 그럼 됐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리액트 네이티브에서 이 AVD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뭘 해주냐면 한정변수 설정을 해줘.
첫 번째는 뭐냐면 안드로이드 홈. 이라는 변수를 추가해 주는데 요 경로가 여러분들 노트북마다 달라요. 왜냐하면 요 값이 달라서 그래. 여기. 사용자 이름은 내가 정한 게 아니죠. 제가 정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각자 정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요 경로를 가보시면 돼요. 탐색기로. 그러면 뭐가 있을 겁니다. 설치가 끝나고 나서 여기 가면 뭐가 있어요. 이 경로를 탐색기에서 복사 붙여넣기로 여기 넣어주면 돼. 이거 안드로이드 홈 대신에 여기에 집어넣고 이 밑에 값에다가 이 경로를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렇게 해주고 패스 값이 있거든요. 패스 여기 보시면 패스 이걸 더블 클릭하면 패스를 더블 클릭하면 쫙 나옵니다. 쫙. 거기에 이 경로를 하나 더 추가를 해주십니다. 그러면 아까 이렇게 해주고 나서 파워쉘을 다시 껐다 켜야 되거든요. 파워쉘을 껐다 키면 그 여기 있는 프로그램들이 실행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세팅이 끝이에요. 여기까지. 그래서 뒤에 이제 맥 그 환경 설정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 프로젝트를 하나 새로 만들어 볼 텐데 그 프로젝트 새로 만들어서 뭐가 잘 떠야 이제 잘 세팅이 된 거지. 네.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지금 완전 1학년 분들만 계신 건 아니잖아요. 뭔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나 프로그래밍 하나 할 때 이 세팅하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인 건 저도 압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 네,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요거 잘 따라가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설명은 어느 정도 다 드렸으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얘가 잘 나오면 됩니다. 자, 윈도우는 이게 끝이고요. 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은 일단 기본적으로 맥북 가지고 계신 분들 몇 분 계신데 터미널을 잘 활용해야 돼요. 터미널. 네. 터미널 쓰는 게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저는 지금 일단 환경 세팅이 여기 돼 있어요. 지금 제가 세팅하고 와서 돼 있는데 이제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이 사이트에 들어가라는 얘기죠. 지금 브루.sh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건 뭐 어떤 브라우저로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자, 여기에 위에 약간 가려졌을 텐데 브루.sh를 들어가. 그럼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이 홈브루라는 애가 아까 윈도우에서 쓰는 그 스쿱이랑 비슷한 애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스톨 홈브루에서 여기 밑에 요 내용 있죠? 요 내용을 복사를 합니다. 이렇게. 그럼 복사가 된 거고 이 내용을 터미널에서 실행하는 거예요. 요 터미널. 아마 조금 작을 텐데. 여기다가 붙여넣기로 붙여넣습니다. 네. 이거 엔터 치면 돼요. 근데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엔터는 안 치고. 네. 네. 그래서 설치를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얘를 지금 설치한 거죠, 지금. 이 친구로 설치한 거야. 이 친구로 설치하고 설치가 잘 되어 있는지를 보려면 구루 마이너스 마이너스 버전. 네. 지금 홈브루 4.2.9라는 애가 나오죠. 네. 이렇게 되면 설치 잘 한 겁니다. 그러고 왓치맨이라는 친구를 다시 설치를 해요. 네. 왓치맨도 이거 왓치맨이 얘가 설치가 꽤 걸려, 생각보다. 그래서 왓치맨 마이너스 마이너스 버전.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팅을 다 해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버전이 나오면 잘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노드.js 자바스크립트 실행하는 거 설치해야 되는데 얘는 요 주소에 가면 있어요. 그래서
.리에 node.js MVM. 예, 여기가 이제 MVM 그 깃주소입니다. 여기에 가시면 설치 버전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되게 많아요.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곳은 일단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이건 이제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 명령어를 그대로 입력해주면 됩니다. 터미널에. 그런 다음에 이 .zshrc라는 애는 뭐냐면 그 우리가 터미널을 켜잖아요. 이제 리눅스 해보신 분들은 리눅스 소프트를 보신 분들은 아는데 이 터미널을 켤 때 배시RC라고 하는 거에서 터미널 최초 세팅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배시가 아니라 ZSH라는 쉘을 씁니다. 그래서 VR이라고 하는 명령어, 그 편집 명령어인데요. 이 편집 명령을 통해서 이 내용을 넣어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넣어주라는 얘기예요. 이 밑에 내용 얘거든요. 얘예요. 근데 지금 우리 복사해서 붙여놓고 안 되잖아. 그거는 뭘 하냐면 여기 사이트에 가서 이 내용을 하면 돼요. 복사해서 붙여.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이거 복사해서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제가 복사해서 붙여놓은 이 친구입니다. 여기까지. 요렇게까지. 그래야 그 이거는 이제 이 밑에가 뭐 하는 거냐면 그 노드 지금 MVM이라고 하는 게 노드 버전 매니저라는 건데 걔의 경로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야 터미널에서 실행이 돼. 그러면 실행이 돼. 그럼 얘를 이제 넣어줬으면 이거를 적용시키기 위해서 터미널을 재시작해줘야 돼요. 껐다 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껐다 켜고 이게 실행이 잘 되는지를 봐야 되겠죠. 저는 당연히 다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버전. 근데 여기는 당연히 뭐예요? 우리가 아까 앞에서 윈도우에서 할 때는 그 버전을 최신 버전을 받았어요. MVM. 최신 버전을 받았는데 여기는 0.3.35.3으로 고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실행하고 나면 여기 버전이 제가 지금 보여지는 거랑 똑같이 나와요. 이거 잠깐 폰트를 폰트 이따 키워보고 있습니다. 지금 작은데 이따 좀 키워드릴게요. 그다음에 노드라는 애를 설치해 줍니다. 노드. 네. 그래서 이것도 설치가 끝나면 뭐 이렇게 버전이 나오게 되죠. 자, 맥 환경 설치할 때 제일 오래 걸리는 부분이 이에요. 이게 기존에 여러분들이 설치가 되어 있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설치 안 돼 있으면 얘가 엄청 오래 걸려요. 얘가 10한 4기가 되거든요. 네, 10한 4기가 돼서 이거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iOS 개발할 때는 얘가 무조건 있어줘야 되고요. 앱 스토어에서 얘를 다운받아줘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지금 윈도우이신 분들은 별로 해당 안 되는 얘기인데 맥 쓰시는 분들은 이 앱 스토어에 계정이 그러니까 등록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OS 시뮬레이터하고 iOS 빌드하는데 모든 도구가 같이 설치가 돼요. 그러니까 맥은 iOS에서도 빌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iOS용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고요. 근데 안드로이드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안드로이드용 프로그램도 당연히 설치를 해줘야 돼요. 일단은 iOS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엑스코드 설치가 다 끝났어. 네, 엑스코드 설치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런 화면이 나와요. 이렇게 나올 때 여기 보시면 왼쪽 위에 메뉴가 있습니다. 메뉴. 여기에 그 눌러보면 세팅즈라는 애가 있어요. 세팅즈를 누르고 여기 로케이션 밑에 커맨드 라인 툴즈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여기 로케이션즈 있고 이 부분이 아마도 처음 설치하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확인을 해야 돼요. 이렇게 되어 있는지.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보통 엑스코드라는 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처럼 비주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GUI로 되어 있는데 이 커맨드 라인 툴즈라는 건 뭐예요? CLI 명령어 기반에서도 얘를 빌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실 이게 돼 있어야 아까 앞에서 그 자바스크립트로 만든 코드를 엑스코드로 빌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확인만 해주시면 돼요. 확인만.
자, 그 다음에 코코아 팟즈라는 건 뭐냐면 X 코드에서 사용하는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들 있죠. 그런 거를 관리해 주는 앱니다. 그래서 얘를 설치를 해주는데 저는 역시나 얘도 버전 이렇게 네 이렇게 버전이 나오면 설치가 잘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뮬레이터는 엑스코드에서 이 시뮬레이터를 열어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 버전이 지금 14까지 있는데 이거 열어보면 15도 나와요. 이제 한 개 업그레이드 돼서 15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열어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JDK 설치하는 건 요 명령어로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이게 원래 기존에 뭐 여름 때는 이게 이거 아니고 딴 걸로 해도 됐는데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그래서 자바 마이너스 버전, 자바 C 마이너스 버전 했을 때 각자 잘 버전이 나오면 됩니다. 실행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보시면 프로그램 숫자가 많아서 그렇지 되게 다 설치하는 거예요. 좀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니 마지막은 아니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요거 이제 버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 맥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인텔 칩을 쓸지 뭐 애플 칩을 쓸지 각자가 다 알고 계실 거죠. 그래서 각자의 버전에 맞게 여러분이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설치하고 나면 아마 제가 설치했을 때 요 화면이 나왔거든요. 요 화면 나왔고 여기 웰컴하고 이거 선택할 때 커스텀 설치해서 넥스트하고 요 두 개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요 두 개가 안 나왔는데 요거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나오는 건 여러분들 요 두 개는 이거 기본적으로 안 건드리면 돼요. JDK는 안 건드려도 되고 테마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SDK는 그대로 두고 넘어가면 돼요. 여기는 그대로 두고 넘어가고 넥스트 누르면 여기 마지막에 그냥 쭉 다운로드 받고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나오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끝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요 글들을 아까 봤던 ZSHRC에서 넣어줍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넣은 거죠. 이렇게. 네. 요거 내용 넣어준 거예요. 밑에다가. 네. 요 넣어주고 얘도 역시나 적용하려면 재시작을 해줘야 돼요. 터미널 재시작을 해주고 재시작 안 하면 이 ADB가 실행이 안 될 거예요. 네. 이게 실행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까 지금처럼 나오면 잘 된다. 마지막으로 VS 코드. 얘도 편집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주면 됩니다. 자, 요렇게까지 환경 설정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환경 설정을 여러분들이 이제 해보시고 사실은 제가 설명을 쭉 했는데 이게 해서 제대로 잘 끝나면 20분이면 끝나요. 윈도우는 20분이면 끝나고요. 맥은 엑스코드 다운로드 되는 시간에 따라서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해보시고 쉬었다가 지금 35분이니까 10시 55분까지 쉬고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회의가 좀 길어져가지고 네,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하고요. 끝내는 시간은 그냥 맞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뭐 많이 나간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춥게 나간다고 뭐 나쁜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거니까. 네, 11시 40분. 네. 어, 오늘 과제는 우리 배운 데까지입니다. 그래서 세팅하는 게 거의 한 60%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세팅을 해봤으니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제 돌려봐야 뭘 알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돌리는 걸 이제 지금부터 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앞에까지 지금 제가 쭉 그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내용이 세팅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세팅이 끝났으면 이제부터는 실제로 우리가 그 왜 일종 이런 거예요. 다른 프로그램으로 따지면 C 언어는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 다 한 거고 자바는 이클립스까지 설치 다 한 건데 프로젝트 만들어야 되잖아요. 새 프로젝트. 그래서 프로젝트 만드는 것도 기본적으로 윈도우에서는 파워쉘에서 많이 작업을 할 거고요. 그 파워쉘에 이런 명령어들을 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 그리고 어, 저기 어디야. 맥에서는 터미널, 네, 터미널에서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잠깐. 이건 다음 시간에 제가 키워갖고 올게요. 일단은 좀, 예.
이게 좀 이게 여러 가지 귀찮은 게 좀 있어가지고 이거 키우려면 네. 일단 요거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엑스포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설치를 할 텐데 잠시만요. 그래서 전화가 왔는데. 네, 죄송합니다. 그 여러 가지 일이 많네요. 학기 이제 시작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설치가 다 됐으면 이 이제 우리가 터미널이고 이제 파워쉘 같은 데서 이 사각형 문장을 실행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이렇게 실행했을 때 버전 이렇게 나오면 된다라고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뭐냐면 이 엑스포라는 프로그램이 리액트 네이티브 프로그래밍 할 때 그 내가 프로그래밍 결과를 각자 안드로이드, iOS에 이렇게 전달해주는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 도구인데 이 사이트는 여기고요. 그래서 npm이라는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인스톨을 통해서 expo CLI라는 애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네. 네, 저는 일단 설치가 돼 있는데 얘도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 일단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기존에 세팅했었던 폴더를 지금 지운 거고요. 설치가 완료가 돼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근데 여러분들 이제 설치하시면 그냥 얘는 그냥 설치되면 돼요. 그래서 처음 프로젝트를 만드는 건 엑스포 이닛 뒤에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my first expo라고 하는 애를 실행을 해봅니다. 그럼 실행하면 요런 친구들이 나와요. 지금 보시면.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여기가 빨간색으로 뭐 이게 뭐 디프리케이티드 됐네 뭐 이런 거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일단 우리가 진행하는 데 있어서 별 문제는 없고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 비슷하게 나오는데 요런 화면이 나와요. 요런 화면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 터미널도 지금 똑같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내가 어떤 이제 언어로 이 프로젝트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윈도우에서 실행해도 이거 똑같이 나올 거예요. 네. 똑같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빈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블랭크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데 블랭크에서 엔터 치면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템플릿에서.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시간 좀 걸리고 자바스크립트 디펜던시, 그러니까 이거에 관련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의존되는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다운로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끝나면 여기 보시면 여기에도 설명이 있어요. 당신의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아래 이런 친구들로 가서 커맨드로 실행을 해라. 뭐 이런 내용이죠. 지금 뭐 디렉토리로 이동하고 거기에 이제 밑에 해당되는 거 아무거나 실행해라. 뭐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설치가 완료가 된 거니까 프로젝트 이제 다 세팅이 된 거니까 cd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레포 이렇게 갑니다. 이거는 윈도우 저기 맥 공통이에요. cd는 윈도우하고 맥이 다 공통으로 쓰는 되고 CD를 쓰면 이쪽 디렉토리로 움직인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리눅스 들어오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옥수수 소프트웨어 들어주셨던 분들은. 일로 와서 npm start라고 누르면 뭔가 QR코드 비슷한 게 이렇게 나와요. QR코드 비슷한 게 있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시면 메뉴들이 이렇게 쭈루루루룩 있잖아요. 이 쭈루루루룩 있는데 A하고 I를 누르면 뭐래요? 지금 안드로이드를 열거나 이 다음 페이지에 이제 여기 똑같이 있는데 지금 A를 누르면 안드로이드를 열거나 I를 누르면 iOS 시뮬레이터에서 열거나 그죠? 근데 윈도우는 A밖에 네. 아까도 말씀드렸죠? 윈도우는 안드로이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마 I하고 W는 나올 수도 있어요. 웹은 어차피 어느 화면에서 되는데 아마 W는 제대로 동작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안드로이드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나왔을 때 내가 지금 전 세팅이 다 되어 있는 상태라고 되어 있죠? A를 눌러볼게요. 오프닝 온 안드로이드라고 해서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오프닝 에뮬레이터 픽셀 어쩌고저쩌고 나오면서 이런 애가 지금 나옵니다. 네. 그리고 I를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한 거 있어요, 없어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뭘 했냐면 세팅이 내가 잘 돼 있고 환경 세팅이 잘 돼 있고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그냥 프로젝트 만들어져 있는 애를 어떻게 한 거예요? 실행만 시켜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C로 따지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프로젝트 만들어가지고 프로젝트에 아무것도 넣지 않고 실행하면 사실 뭐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이 지금 나오게끔 뭔가 프로그램이 어딘가에 되어 있다는 얘기죠. 네. 그걸 여러분들 일단 알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이 내용, 이 안에 있는 내용을 고치는 걸 배워야 된다. 우리가 마치 이제 시어너에서 처음 헬로 월드 딱 띄웠다. 그러면 뭐부터 배워요, 사실? 헬로 월드 띄우고 난 다음에 뭐 배우죠? 프린트부터 먼저 배울 걸? 그죠? 네. 그런 것처럼. 네. 그런 것처럼 이 안에 내용을 우리가 이제 바꿔보려고 좀씩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 여기까지 실행하면 이제 뒤에는 뭘 하든지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뒤에는. 네. 사실은 그래서 세팅이 윈도우보다 매기 쉬워. 윈도우보다 매기 쉽습니다. 왜냐면 설치만 하면 되거든. 윈도우는 현행 변수 설정하는 거 좀 귀찮은 게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iOS에서 만약에 하시다가 이런 명령어가 갑자기 나오면 이거 아래 거 이렇게 실행 한번 해주시면 이거 될 거. 이건 이제 엑스코드 그 버전이 안 맞아서 이제 나오는 경우인 건데 이거는 아마 그냥 처음 설치하시면 아마 거의 안 나올 거고요. 혹시 나오면 밑에 실행시켜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프로그램을 실제로 만져볼 거예요. 자, 먼저 지금 우리가 여기에 지금 떠 있는데 이렇게 뭔가가 지금 떠 있는데 뭐가 떠 있는 거예요, 지금? Open up app.js to start working on your app. 해석하면 뭐죠? 당신의 앱에서 작업을 시작하려면 뭘 해라? app.js라고 하는 파일을 열어. 그럼 app.js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럴 수 있죠. 우리는 근데 사실 그렇잖아. 우리 C 언어 처음 배울 때 생각을 해보면 C 언어 프로그램 어디다 작성해요? 비주얼 스튜디오에 작성을 하지. 근데 그 파일이 어디 있냐? 비주얼 스튜디오에다가 여러분이 두들기는 건 맞지. 근데 걔는 어디 있어? 그 파일은 어디 있어? 이거 헷갈리면 좀 곤란한데? 이 파일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프로젝트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되게 당연한 얘기 아니야, 이거? 네, 되게 당연한 얘기죠, 그죠? 프로젝트 안에 있잖아. 그럼 얘도 어때요? 지금 우리가 프로젝트를 새로 만든 거니까. 그 안에 어딘가에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근데 지금 제가 터미널에서 아까 터미널에서 얘를 지금 작업을 시켜줬잖아, 지금. 이게. 보면 경로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유저 밑에 2324 윈터 리액트 네이티브 밑에 마이 퍼스트 엑스포. 그러니까 이제 맥에서는 윈도우의 탐색기 같은 역할을 누가 하냐면 파인더가 합니다. 여기 파인더라는 친구가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어, 여기 보시면 여기 2324 윈터 리액트 네이티브가 아까 여기에요. 여기까지. 그럼 밑에 마이 퍼스트 엑스포라는 게 있는 거 아니야? 여기를 들어가 보면 어때요? 이런 친구가 있어 지금. 얘를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고치면 돼요. 얘를 고치면 돼. 그래서 이거를 텍스트 편집기로 이렇게 엽니다. 네, 보기가 뭐야 이게 뭐? 네, 다시 쳤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들어 있는데 다시 이 임포트는 뭘 뜻하냐면 아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그 외부에 있는 코드를 우리 코드로 갖고 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C 언어에서 뭐랑 똑같아요? 완전히 C 언어에서 뭐랑 똑같아? C 언어는 좀 다르죠, 그죠? C 언어는 사실 뭐냐면 샵 include stdio.h를 하면 stdio.h에 있는 파일이 전부 내 파일에 연결된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랑 비슷하냐면 파이썬이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파이썬 임포트 할 때 임포트 A from B 하면 뭐예요? B 모듈에서 A 프로그램 갖고 온다잖아. 이거 똑같죠. 생긴 거. 그래서 익스포 스테이터스 바라는 패키지에서 스테이터스 바라는 애를 갖고 오는데 이 스테이터스 바가 함수는 아니고 이 중괄호가 있으면 약간 그 컴포넌트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네. 그러니까 함수는 아니고 그냥 그 일종의 그 객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스테이터스 바를 갖고 온 거고요. 리액트 네이티브라는 데서 스타일 시트하고 텍스트 뷰라는 애를 갖고 온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행되는 건 여기가 이제 함수 부분이에요. 익스포트는 외부로 나간다는 얘기고, 디폴트 펑션. 디폴트는 이제 저기 접근 지정자인데 이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펑션은 함수죠. 앱이라는 이름의 함수인데 얘가 뭘 하냐면 리턴을 해요. 리턴을 하는데 우리가 리턴은 원래 보통 어떻게 해? 함수에 대한 리턴은 보통 어떻게 하죠, 우리? C하고 파이썬이 함수의 리턴 다른 거 맞아요? C 언어에서의 리턴하고 파이썬에서의 함수의 리턴이 어때요? 동작이? 동작 자체는 같아. 근데 개수가 어때요? C는 하나밖에 안 돼요. 파이썬은 여러 개가 가능하죠. 근데 얘는 어떠냐면 이게 지금 괄호부터 괄호 열고부터 괄호 닫을 때까지 이 친구가 뭐예요? 하나야. 하나인데 지금 내용이 어때요? 엔터로 막 들어가 있잖아. 지금 줄바꿈 막 들잖아. 그러니까 이 줄바꿈이 있는 내용이 한 개의 리턴이다라는 식으로 표현시켜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그냥 하나예요. 이게 하나야. 그래서 내용을 보면 야, 자, 이 부분은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기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는 상대적으로 쉬워. 왜? 뭐예요? 이거 XML.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하는 XML. 그래서 뷰라는 영역에 컨테이너라는 스타일을 적용해서 뷰라는 영역에 스타일.컨테이너라는 애를 적용하는데 스타일.컨테이너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 스타일스 밑에 컨테이너. 이 스타일을 적용한 건데 얘 스타일은 뭐냐면 플렉스는 1이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FFF. 얼라인 아이템즈는 센터, 저스티파이 컨텐츠 센터. 뭐 이런 스타일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스타일에 대해서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스타일을 갖는 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텍스트, 글자가 들어가 있고요. 이 글자가 뭐예요, 아까? 어?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아까 뭐예요? 화면에 나왔던 이 글자 아니에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 글자 아니에요? 아, 그럼 뭐예요? 요 내용